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노자 필력기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동양에서 가장 귀중한 개념으로 여기는 길도자 도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잠시 그 유명한 저서 주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쩌다 그러한 인식이 생겨났는지 기억할 수가 없는데 나는 어릴 적부터 주역이란 점치는 척에 불과하다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니 관상이니 점이니 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일 따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에게는 주역 또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장년기를 지나면서 부득불 그 주역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자나 장자를 탐구하다가도 그 사상적 뿌리가 주역에 가 있고, 공자나 맹자의 사상을 공부하다가도 그 사상적 뿌리가 주역에 다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천지사방에 지천으로 그름에 도가 널려 있는데 그 도의 뿌리는 모조리 주역을 향해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가장 근사한 말이 도인 것 같기도 했는가 하면 가장 골 때리는 낱말 또한 도의 기운기자 기니 한 말들 같았습니다. 천지사방에 도가 널려 있다는 말은 내가 즉흥적인 감정으로 지어낸 말이 결코 아니랍니다. 다름 아닌 장자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있지 않았겠어요? 동각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이른바 도는 어디에 있단 말이오? 어디나 없는 데가 없다. 어디라고 꼭 좀 지적해 주시오. 개구리와 개미한테도 있다. 그렇게 낮은 데도 있단 말이오. 이런 모를 풀시 그들의 나달 속에도 다 들어있다. 한층 더 낮아졌잖소. 기와장에도 있지. 허허, 참 점점 더 낮아지는군요. 오줌 똥에도 있다. 이윽고 동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외편의 기북류에서. 학자들은 주역이야말로 동양적 사유의 보편적 형식이며 중국의 모든 사상적 원천이라 볼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철학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철학의 방법론을 제시한다고도 했습니다. 혹은 까마득한 신화적 시대부터 하늘과 땅과 인간사를 관찰하고 종합 분석해서 얻어낸 결론이자 지혜의 총체라고도 했습니다. 학자 섭서현은 노자와 신화라는 그의 저서에서 중국에서의 영원 회귀신화는 노자 철학을 매개체로 하여 원시 신앙에서 도가 사상으로 전성되었고, 주역과 함께 중국 철학에서 우주 순환론의 뿌리가 되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주역에 도란 말이 버젓이 등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이 상의 것을 일러 도라 하고 형이 하의 것을 일러 기라 한다. 주역의 계사전에서 형이 상이란 용어 또한 그 개념 정리를 하려 들면 장황해지기 마련이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도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고 그릇 기자 기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체라는 뜻으로 정리해 두기로 하십시다. 주역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실려 있습니다. 한번 음하면 한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주역 계사전에서. 거늘음자 음과 변양자 양이란 양극이 되는데 그것들이 자리 바꿈을 계속한다는 말이 되니 결국 도는 변화가 무상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를 양으로 쳤을 때 여자는 당연히 음이 되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의 위치에 가고 여자가 남자의 위치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일반적 논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주역의 원리에서 보면 가능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남이 양이고 여가 음인데 만약 그들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보면 어머니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되고 아들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엄중한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 둘 필요가 있으니 그것은 도가 그릇기자 기로 표현된 사물들을 언제나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가 개구리에도 도가 있고 똥오줌에도 도가 있다고 한 말은 실없는 농담이 아니라 동양적 도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절대적인 열쇠가 되는 것으로 명심해 둘 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일종의 관념이라 할 수 있는 이데화와 현상계의 사물을 철저히 분리해서 소위 이원론을 정립했고 그 사상이 서양 철학의 기본 논리로 전개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주역에서 보다시피 동양에서도 형이사의 개념과 형이하의 개념을 상징하기는 했으나 도와 기를 분리하려 들지는 않았으니 결국 이론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를 형이사의 개념으로 상정했다고 잽싸게 그 도를 플라톤의 이데아로 인식하고 동양의 가치관을 탐구하려 들다가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도는 차라리 유물론에 가까운 것으로 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이원론에서는 자연이 인간의 정복 대상으로 존재하는 데 반해 이론론으로 일관한 동양의 가치관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늘 동화되기를 바라는 사상으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주역에 나와 있어 나는 언젠가 실없이 혼자 이른바 음양오행설에 의한 풍수지리설에 빗대어 도가와 육아의 자리매김을 다음과 같이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의 거봉처럼 주역사상은 이른바 진살의 모습으로 저 뒤편에 서 있고 도가사상은 마치 좌청룡처럼 왼편에 자리 잡았고 우백호처럼 육아사상이 오른편에 버티고 있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인간사를 가마득한 태고 쪽부터 감사온 게 아니겠는가 하고 그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배경을 공자적 학파에 해당하는 육아에 두든가 그게 싫으면 도가에 둔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서역을 통해 인도에서 넘어온 불가 또한 하나의 큰 사상적 산맥을 형성하기도 했으니 그 결과는 도가와 절묘하게 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현학자들은 아예 육아사상과 도가사상 내지 불가사상의 철저한 배합을 시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불쑥 현학자라는 말이 유입되었는데 당장은 도가사상에 몸을 맡긴 사람들로 인식해 두십시다. 차후에 자세히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뭉뚱그려 보자면 주역이란 주나라의 역이란 말이며 천지, 음양, 사계절, 오행의 원리를 밝혀놓은 것으로 그 내용은 크게 역경과 역전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편모음집인 시경과 선왕의 정치적 사적을 기록해 놓은 서경과 인륜에 관한 것을 다루어 놓은 예기와 과거사의 시비를 변별해 놓은 춘추좌시전과 함께 역경은 오경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경은 그 근원이 신화시대에 속하는 고대 중국에서 전해진 점치는 책으로 이른바 점괘와 그 해설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역경에는 산목에 그려진 하늘근자 근, 바꿀태자 태, 떠날 이자 이, 우레진자 진, 부드러울 손자 손, 구덩이 감자 감, 괴이름 간자 간, 땅군자 곤 등 8개의 조합에 의한 64개의 괴상이 나타나 있고 그 괴상의 해설서인 괴사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괴는 또
6개의 사길효자 효로 구성되어 자연 64개의 적곱인 334효가 나타나게 되고, 그 384효 각각의 해설서인 효사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길효자 효란 음양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에 부호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실 한 가지를 일러드려야겠군요. 요즘에는 주로 자기 개인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사주팔자나 관상 또는 점 등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때로는 사사롭고 장난스럽기도 할 테지만 태고적에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점을 친다는 일이 하나의 거창한 국가적 행사였던 것입니다. 나타난 점괘가 백성들의 의견과 조정 대신 내지 왕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를 흔히 대동이라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보면 역경의 존재 의미는 보다 엄숙하게 수용될 수도 있겠죠. 한판의 전쟁도 불사할 것이냐, 아니면 세력이 비슷한 몇 개의 약소국들이 연합을 하여 강대국에 대항하는 합종을 도모할 것이냐, 혹은 강대국의 빌부터 다른 약소국을 공격하는 연행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등 국가가 화급히 무슨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한 점을 쳤을 때 그때 나타난 괴사나 효사의 해설이 곧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점괘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역경에 의한 점괘의 신통력이 절대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 역경의 기본 이치가 되었다는 하도와 낙서의 유래에 아예 신화를 동원해서 최상의 신비감까지 부여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도는 복희시 때 황하에서 용마가 55점의 그림을 짊어지고 나타났는데, 그 그림은 동서남북 중앙으로 일정한 수로 나뉘어져 배열되어 있었고, 한나라 시절에 우왕이 홍수를 막는 대공사를 하고 있을 때 영묘한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는데, 그 거북이의 등껍질에 우주의 신비를 밝혀주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글이 곧 낙서라고도 했습니다. 신화야 여하튼 간에 괴사와 효사에 인용되어 있는 고사들로 미루어 보아 역경은 대략 서주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공자가 가장 중요시했던 책 또한 주역이었는데, 웬일로 공자는 그 책을 논으나 사기에는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상구라는 제자에게만 전해주었습니다. 상구는 그 주역을 다시 복상의 제자인 초나라 사람 한비에게 전해주었고, 한비는 다시 강동 사람 교자에게 전해주어서 한나라 무제 때까지 9대의 전승자로 그 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역의 9대 전승자인 양하는 그 역의 풀이에 밝아 중대부란 벼슬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역전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전, 상하는 판단하는 말이고, 상전, 상하는 각 괴와 효를 해석하는 내용이고, 계사전, 상하는 괴사와 효사를 함께 묶어 해설한 내용이고, 문해는 제가와 학설의 부연 설명을 가한 내용이고, 설괴전은 점치는 사람을 위한 해설서이고, 서괴전과 잡괴전은 64개의 순서의 의미를 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역경에 나타난 괴사와 효사에 대한 7종류의 해설문 10편이 곧 역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역전은 10개의 날개라는 의미로 10익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10전으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역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점을 치는 복서에 해당되는 역정이 아니라 역전에 있는 철학적 해설서에 해당되는 계사전이라 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공자도 나이가 든 다음에 역정을 절저 읽었으며 역전을 정리했다 하는 기록을 남긴 바 있지만, 학자들은 그러한 기록에 회의를 품기도 했습니다.
삼황 오제로 상징되는 상고시대의 어떤 제왕인 복희가 역정의 괴를 만들었고 주나라의 문왕이 괴사 및 효서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기록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역전의 계사전에 나타난 철학적 논리만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중국인의 고유한 사상적 가치관에 해당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역에 응축되어 있는 중국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우주론과 인생관 내지 윤리관 등을 뭉뚱그려 보자면 과연 어떤 사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각가지 격에 정통하여 국립학원장에 해당되는 국자제주라는 벼슬에 이르기도 했던 당나라의 학자 공영달은 그의 주역 정의에서 역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역이란 변화의 전체적인 이름이고 변화의 특수한 명칭이다. 하늘과 땅이 열림으로써 음양이 운행하고 추위와 더위와 오고 가고 해와 달이 번갈아 뜨고 모든 종류의 씨앗이 두텁게 사기터 알맞게 키워지고 날로 새로워지며 멈추지 않고 낮고 나음이 서로 이어지니 변화의 힘과 변화의 호용에서 바탕을 삼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변화의 운행은 음양의 두 가지 기에 따른다. 따라서 성인이 처음으로 팔개를 그려 강하고 부드러운 부핵을 설정한 것은 두 가지 길을 봤던 것이요 세 가지 위치를 설정한 것은 하늘, 땅, 사람 즉 삼재를 봤던 것이다. 그것을 역이라 이끄는 것은 변화의 뜻을 취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 계사전에서는 자체의 주역 사상을 다음과 같은 단 세 마디로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모든 이름이라 정의할 수 있는 역이란 다름 아닌 변역이요 부적이요 또한 간이함이다. 변역이란 끼로서 변한다는 뜻이 되고 부적이란 제자리라 해서 하늘은 늘 윗자리에 있고 땅은 언제나 아래에 있다는 뜻처럼 결코 변치 않는다는 뜻이 되고 간이라 하면 복잡한 천지 만물이지만 간단하게 해설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사계절의 변화나 밤낮의 변화나 달 모양의 변화 등은 변역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변화가 일정한 순서나 원리에 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부적이 될 것이며 이 우주 속의 만물이 천태만상인 것 같으나 그 속성을 따지고 보면 빛과 어둠, 음과 양, 강과 유 등으로 간단하게 대별할 수 있음이 곧 간이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주역에 응축되어 있는 사상적 논리를 첫째, 조화 내지 균형과 둘째, 교함과 셋째, 중앙에 위치한다는 그중과 넷째, 복지 또는 순환 등으로 나누어 해석을 가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학자들의 재학설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을 테니 여기서는 크게 보아 주역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이란 두말할 나위 없이 첫째, 자연과 사물의 변화를 연구 관찰한 결과론에 해당됩니다. 주역 전체의 사상 체계는 이른바 천지, 즉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기는 하되 결코 조화 내지 균형을 잃은 적이 없다는 뜻이며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우리는 낙천적이며 현실 긍정적인 중국인의 기질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봄이 가면 겨울이 밀어 닥칠 수도 있다는 식의 원리가 주역 속에 내포되어 있다면 세상은 금방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이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정에서는 둘째, 복잡 다단한 우주 만물을 음과 양이란 단 두 가지 형상으로 풀이하는 간이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계사전은 결국 즉 상징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역정 전체를 객관하고 있는데 가볍게 보면 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 상이란 개념의 창안이나 만료
드디어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엄청난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역이란 것은 그림과 같은 상이며 그 상이란 것은 곧 형상인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당나라의 공룡달은 그의 주역 정의에서 위의 서술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여 들었습니다. 역의 괴라는 것은 만물의 형상을 옮겨놓은 것이기에 역이란 곧 상이다. 상을 형상이라 하는 것은 괴는 만물의 그림으로 만물의 형상을 법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마치 건곤의 상이 천지를 닮은 형상을 법으로 삼은 것과 같다. 삼라 만상을 단지 굳셀강자 강과 부드러울 유자 유, 즉 양과 음만으로 표현하려던 이 간이함이야말로 중국 문화의 첫째가는 특징으로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간이함이란 도며 기며 금을 현자 현등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단 하나의 문자에다 엄청난 의미를 담기도 하고 방대한 분량의 불정을 쓰레기처럼 밀쳐버리고 번개처럼 단번에 깨달음을 얻겠다는 도노돈수 사상 등은 독특한 중국식 선불교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는 송나라 때의 그 번잡한 성리학적 논리 체계를 심정리, 즉 마음 다스리기란 한마디로 정리하고자 했던 왕양명의 시막 또한 결국은 주역에 나타나 있는 이 간이함의 정신에서 우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간이함이란 예술 정신의 기본적 전형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니 이른바 간이함으로 번잡함을 숨긴다 하는 장미의 논리가 곧 중국적 미학의 절대적인 근간으로 자리매김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최고의 음악과 최고의 예는 각각 평이하고 간소하다는 표현이 이른바 음악 이론서인 악기에도 나타나 있는가 하면 그림에 있어서도 이 간이함에조차 중국에서는 오색을 멀리하고 묵을 우선시한다는 문화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에 활약한 화가이자 스님이며 특히 문희풍의 그림에 정통했던 석도의 저 유명한 일획론 역시 이 간이함이라는 주역 사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은 어디에서 세워지게 되었을까? 일획에서 세워졌다. 일획이란 것은 모든 존재의 본이며 만상의 뿌리다. 이는 귀신 신자 신을 이용하여 나타나고 사람의 갈물이 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일획의 법은 나로부터 세워진다. 일획의 법이 선 사람은 모두 무법에서 유법이 생기고 유법으로 모든 법을 관청한다. 여기에서 귀신 신자 신이란 자연의 통일적 작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라는 일은 형의 계시가 되며 형상의 기초가 된다는 뜻인데 글씨나 그림에 있어서는 단 한 번의 붓질에 우주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섬뜩한 표현인가요? 이렇다면 동양화는 절대로 복잡하면 못 쓴다는 원리가 이미 주역 사상에서부터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에는 셋째, 앞에서 천지가 변하기는 하되 결코 조화와 균형을 이룬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극에 이르면 틀림없이 반대로 진행되기 마련이라는 극적 반이란 복귀 내지 순환의 논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변화 무상의 의미를 띠고 있는 역이 결국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부적의 사상을 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주역 사상에 나타나 있는 조화와 균형의 논리를 특히 중시하려 들었고 도가는 성취는 곧 붕괴이며 붕괴는 곧 성취라는 복귀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려 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소 비약적인 논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습서현은 노자의 세계 창조의 신화적 해석에 있어 노자 사상에서 말하는 복귀의 논리를 원시적인 대모신에 의한
모계 사회로의 회기설에 연계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곧 그 내용이었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부건제 문명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부건제 문명의 정통 이데올로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원시적 여신 종교의 사상적 유산을 끈질기게 이어갔다. 그들은 천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혼돈이 우주 발생 신화의 어떤 구실을 제대로 맡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남성 장세주의 관념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것이 된다. 이를테면 노자는 부건제와 관련된 양존 음비, 즉 양을 높이고 음을 하시하는 가치 모형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상징적인 의의로 덕을 현, 즉 어두움과 연계시켜 현덕으로 보려 들었고 도를 혼돈으로 보는 등 남성 중심 문화의 예법과 인의 도덕을 인류 타락의 정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느 때인가 나는 주역 앞에서 심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근원이자 본체라는 태극에서 음과 양이란 양기가 생겨나고 양이에서 사상이 생겨나고 그것에서 다시 팔기가 생겨난다는 변화 원리를 생각해 보는데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원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개념상으로 보자면 음이면 음이고 양이면 양일 뿐인데 어째서 음이 양을 품고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반문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해답을 얻고 보니 또 너무나 싱거운 사실들이었고 나는 스스로 참으로 바보 같은 분재임을 재삼 확인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말은 논리가 아닌 하나의 원리로서 결국 달이 차면 기울고 달이 기울면 다시 초성달이 뜨게 된다는 뜻이었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야 겨울이 온다는 지극히 단순한 자연의 순환 논리의 표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원리로서 겨울에 혹한이 봄에 온기를 품고 있는가 하면 여름날에 폭염이 가을에 냉기를 내파고 있다는 뜻이 곧 음이 양을 품고 있다는 표현의 진이었던 것입니다. 서양 철학과 달리 주역 사상이란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회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관조함으로부터 그 기본 원리를 확립한 것이었죠. 서양의 철학적 논리로 동양의 가치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 역시 이 자연의 원리를 수용하고 그리하여 도의 몸을 맡겨 살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역은 도와 맞먹는다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와 기에 대한 해설을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